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 노후를 믿고 맡긴 주식 정말 안전할까? 최근 서울에 한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을 안정적인 배당 ETF라며 투자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원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분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50대, 60대 사이에서 주식으로 연금 만들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삼성전자, 테슬라, AI, 양자 컴퓨터 관련 주까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열풍의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되고 금리는 물가를 못 따라가니까 결국 다들 마지막 희망을 주식에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60대 이상 투자자의 40%가 최근 1년간 실제 손실을 봤다는 사실을.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그 주식, 정말 당신 편일까요?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경기도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해질 무렵의 작은 거실에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주식으로 내 노후를 바꾼 사람들이라는 두꺼운 책이 펼쳐져 있었다. 그 책을 읽던 사람은 62살의 정혜수 씨였다. 한때 중견 전자부품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정 부장이라 불리던 사람이었다. 그의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퇴직식 날 동료들은 축하한다고 웃었지만 정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이 돈으로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그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유튜브에서 50대 주식 투자법, 은퇴자 배당 ETF라는 영상글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책상 위에는 주식 관련 서적이 쌓여갔다. 아내 이선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여보, 이제 좀 쉬어. 젊을 때도 밤새 회사 일만 하더니 퇴직하고도 또 이러면 어떡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회사는 끝났지만 인생은 아직 안 끝났잖아. 정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국민연금으로 한 달 80만 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월세관리비 보험료를 빼면 남는 게 없었다. 은행이자는 물가를 못 따라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노후는 망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첫 투자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이 회사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망한다는 믿음이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유튜브에서 테슬라 2배 ETF 광고를 봤다. 요즘 50대, 60대가 테슬라로 인생 역전했다는 문구가 화면에 번쩍였다. 영상 속에는 은퇴 후 매달 분배금 받는 비결, 커버드콜로 월세처럼 수익 얻는 법이라는 제목들이 이어졌다. 정 씨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보수적으로 살았던 건 아닐까? 나도 도전해야 하나? 결국 그는 새벽 3시 휴대폰을 들고 투자 버튼을 눌렀다. 그의 1억 5천만 원 중 절반인 7,500만 원이 미국 S&P 500 ETF와 커버드콜 상품으로 들어갔다. 나머지는 AI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나눠 샀다. 그의 책상 옆에는 언제나 주식 투자 책이 놓여 있었다. 책에는 형광펜 자국과 메모가 빼곡했다. 배당주 안정, ETF 분산, 공포에 팔지 말라.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뉴욕 증시를 확인했고 저녁 식사 때면 아내에게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했다. 봐봐. 오늘은 3% 올랐어. 이제 우리도 월세 수입처럼 돈이 들어올 거야. 아내는 씁쓸하게 웃었다. 여보, 그게 진짜 월세처럼 꾸준히 들어오면 좋겠네. 하지만 2025년 봄, 미국 나스닥이 급락했다. AI 관련주와 테슬라 2배 ETF는 순식간에 30% 가까이 떨어졌다. 정 씨의 계좌에는 빨간 숫자가 아닌 짙은 파란색 손실 표시가 떠 있었다. 그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다. 장기 투자니까 괜찮아. 버티면 오르겠지. 그러나 손실이 40%를 넘어가자 밤마다 불면증이 찾아왔다. 그날도 새벽 2시, 정 씨는 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반쯤 읽다 만 주식 투자 책이 열려 있었다. 책 귀퉁이에 이런 문장이 밑줄로 표시되어 있었다. 시장은 언제나 이성을 잃은 사람의 돈을 가져간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거실로 나온 아내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할까? 그냥 남은 돈이라도 지키자. 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잠깐 흔들리는 거야. 다들 이 시기를 지나야 성공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퇴직 전에는 냉정하고 분석적인 부장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마치 바다 위에서 손을 부르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 그 무렵 딸이 찾아왔다. 아빠, 요즘 뉴스 봤어? 60대 이상 투자자 손실률이 40%래. 엄마 걱정 많아. 정 씨는 미소를 지었다. 아빠는 달라. 나는 공부하고 하는 거야. 다들 ETF 몰라서 손해보는 거야. 그의 말에 딸은 잠시 말을 멈췄지만 방 안에 쌓인 주식 서적들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나갔다. 며칠 뒤, 그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다. 다들 은퇴 후 골프나 등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정 씨의 머릿속은 온통 주가 생각뿐이었다. 야, 요즘 테슬라 봤냐? 다시 반등할 조짐이 보여. 그는 흥분해서 말했지만 친구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혜수야, 너 너무 몰입하는 거 아니냐? 주식은 인생의 일부지 전부는 아니야. 정 씨는 잠시 웃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켰다. AI 성장 기대감으로 상승 전환. 그 문구를 보고 다시 희망이 생겼다. 그래, 아직 기회는 있다. 그는 다시 500만 원을 추가로 넣었다. 그날 밤, 책상 위 주식 투자책 위에 커피 자국이 번져 있었다. 그 자국이 마치 미래를 예고하는 얼룩처럼 보였다. 2025년 여름,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켜지 않은 채 정이 쑤시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엔 또다시 하락 중인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다. 빨간색 대신 온통 푸른색, 마이너스 48%. 그의 손끝은 떨렸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다. 이럴 리가 없어. 이번에는 반드시 오른다 했는데 그가 믿었던 커버드콜 ETF는 연일 배당금이 줄었고 AI 관련주는 급락했다. 배당만 받아도 산다던 유튜브 멘토들의 말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정 씨의 투자 계좌에는 7,500만 원이던 돈이 4천만 원도 안 남았다. 그제야 아내의 말이 떠올랐다. 이제 그만하자. 남은 돈이라도 지키자.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손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팔면 진짜 끝이야. 아직은 버텨야 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켠이 텅 비어갔다. 며칠 후, 정 씨는 모처럼 친구 박노철 씨를 만났다. 그는 예전 회사 동기였다. 퇴직금 대부분을 채권형 펀드와 예금으로 나눠 넣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노철 씨는 정 씨의 표정을 보더니 금세 눈치를 챘다. 혜수야, 요즘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잠깐 흔들린 거야. 하지만 그 말 끝이 떨렸다. 나는 내가 너무 몰입할까 걱정돼.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 지금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문득 주식 투자책을 꺼내 들었다. 손때 묻은 책장을 넘기던 그는 노후의 돈은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먼저다라는 문장을 발견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이 지키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퇴직 후 무능한 노인으로 보이기 싫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이젠 그냥 조금이라도 남은 돈으로 마음 편하게 살면 안 될까? 우리 욕심 내려놓자. 당신이 힘들어 보여. 정 씨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가를 훔쳤다. 이 책 처음엔 희망이었는데 지금은 나한테 비처럼 느껴진다. 며칠 뒤, 그는 결심했다. 남은 4천만 원 중 절반은 안정형 채권 ETF로, 나머지는 생활비 통장으로 옮겼다. 휴대폰 속 증권 앱을 삭제하며 말했다. 이제 숫자 대신 사람을 좀 봐야겠다. 그 후 정 씨는 새벽마다 시장 그래프 대신 근처 공원의 새벽 하늘을 보며 걷기 시작했다. 그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조금 살겠다. 가을이 되자 딸이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다. 손자의 작은 손이 정 씨의 손등을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놀자. 그 한마디에 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할아버지가 내 친구 할게. 아내는 식탁 위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이젠 괜찮아? 정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다. 응, 괜찮아. 이제 돈으로 미래를 증명하려는 건 그만하려고. 그 말은 마치 지난 세월을 정리하는 한마디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증시 뉴스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퇴직 후 처음으로 지역복지관의 시니어 투자 교육반에 등록했다. 이번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에게 내가 겪은 실수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강의 첫날, 그는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 투자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전부 투자로 만들면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그는 강단 아래에 앉은 또래의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 세대는 참 억울하죠. 평생 일했는데도 연금은 부족하고 물가는 오르고 자식들은 자기 살기도 바쁘고 그래서 다들 주식이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이더군요. 청중 중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돈을 벌던 그 시절의 존엄함과 따뜻한 관계예요. 그날 강의가 끝난 뒤 한 어르신이 다가왔다. 정 선생님, 저도 삼성전자 믿고 전 재산 넣었다가 반토막 났어요. 그래도 선생님 얘기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됩니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는 돈 대신 사람을 키울 때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오랜만에 그 주식 투자 책을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그래도 이 책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교훈은 배웠네. 그는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선선하게 들어왔다. 주식 차트 대신 별빛이 그의 방 안으로 비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잔잔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혜수 씨의 이야기는 먼 얘기 같지만 지금 우리 세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노후를 지키려던 주식이 오히려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게 이제는 숫자보다 삶의 온도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오래된 아파트. 그곳 10층 작은 거실 창가에는 늘 햇살이 잘 들어온다. 그 창가에 앉아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는 사람. 65세의 한성우 씨. 그는 30년간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20년에 정년퇴직했다. 퇴직 당시 한 씨의 연금은 매달 240만 원. 그는 퇴직금 대신 평생 근무 덕분에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연금을 내 노후의 기둥이라 불렀다. 주변 친구들이 주식과 코인에 뛰어들 때 그는 한동안 고민했다. 성우야, 너도 이제 손 놓으면 안 돼. 연금만으로는 안 돼. 요즘 60대 다 테슬라 산다더라. AI ETF 이런 거 들어가면 매달 배당 나온대. 퇴직식 날, 오랜 동료가 건넨 말이었다. 한 씨는 그날 밤 거실 창가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노트를 들고 그 위에 이렇게 적었다. 내 노후는 수익이 아니라 안정으로 지킨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숫자보단 원칙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가계부를 매일 썼고 급여가 들어오면 무조건 20%는 저축했다. 가족과 외식 한 번을 해도 오늘은 이 금액까지만 하며 계산하던 그 습관은 은퇴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퇴직 후 그는 친구들과 다르게 행동했다. 은행에서 권유하는 고위험 투자 상품을 거절하고 대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자산 흐름을 정리했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배당주 ETF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투자책을 사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신문 경제면을 스크랩했다. 아내 이영숙 씨는 처음엔 의아했다. 여보, 요즘은 다 유튜브 보고 투자한다는데 당신은 왜 아직 신문을 봐? 신문엔 광고가 없어. 유행이 아니라 사실이 나오잖아. 그 대답에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한 씨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엔 신문, 점심엔 산책, 오후엔 지역복지관 시니어 금융교실 수업. 그곳에서 그는 ETF 구조와 분산 투자 원칙을 배웠다. 강의 첫날 강사가 한 말이 아직도 그의 머리에 남아있다. 돈은 겁낼 때 잃고 지킬 때 불어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돈을 목적별로 나눴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 그리고 투자 통장에는 단 2개의 상품만 넣었다. 하나는 KODEX, 미국 배당 ETF, 다른 하나는 TIGR 국채 ETF였다. 처음엔 친구들이 비웃었다. 야, 그런 거 넣어서 언제 돈 벌래? 지금은 AI 시대야. 테슬라 2배 ETF 몰라? 그거 요즘 60대 사이에서 인기야. 그 말에 한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인생을 2배로 걸 만큼 여유가 없어.
하지만 갈등은 집 안에서도 찾아왔다. 아들 현우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늘 아버지에게 새로운 투자를 권했다. 아버지, 요즘 코인 시장 반등이에요. 이더리움 사두면 몇 달 만에 2배 갑니다. 연금만 믿고 살기엔 시대가 너무 빨라요. 한 씨는 잠시 아들의 말을 들은 후 자신의 오래된 노트를 펼쳤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내 노후를 변동성이 아닌 시간에 맡긴다. 현우야, 아빠는 너처럼 빠르게 달릴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천천히 걸을 때야. 그 말에 아들은 답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60대 투자자 40% 손실이라는 제목이 떴다. 한 씨의 친구들 몇몇은 그 손실을 직접 겪었다. 어떤 이는 퇴직금 1억이 절반으로 줄었고 어떤 이는 커버드콜 ETF 배당금이 줄어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한 씨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뉴스 봤어? 다들 고생하네. 그러게, 당신처럼 천천히 한 사람은 거의 없대. 아니야. 나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욕심이 없었던 게 다행이지. 그 말은 겸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의 절제가 만든 결과였다. 퇴직 5년이 지난 지금 그의 계좌엔 여전히 원금이 그대로 있고 매달 25만 원의 배당이 꾸준히 들어온다. 생활비의 대부분은 연금으로 충당되고 남는 돈으로는 손주 용돈과 여행비를 마련한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신문 옆에 놓인 작은 수첩에 이렇게 쓴다. 오늘도 손실은 없고 마음은 편안하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기까지는 그 역시 불안과 흔들림의 시기를 견뎌야 했다. 2023년 금리 인상으로 배당 ETF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그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나도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해볼까? 그런 유혹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날 저녁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 나이에 또다시 흔들리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리겠지. 그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그의 삶엔 불안 대신 규칙이 자리했다. 그는 돈을 쫓지 않고 돈이 자신을 따라오게 만들었다. 2025년 가을, 강동구 천호동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한성우 씨는 아내와 함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길가엔 코스모스가 피어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내가 손수 싸온 도시락을 꺼내며 물었다. 당신, 요즘 얼굴이 편해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었어? 한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주식 앱을 끄고 나니 세상이 다시 보이네. 그는 지난 봄, 과감히 스마트폰에서 증권 앱을 삭제했다. 그 이후로 계좌를 들여다보는 대신 매달 말이면 이메일로 들어오는 배당 내역서를 한번 확인하는 게 전부였다. 그의 수익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원금은 단 한 번도 줄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이제 내 통장은 돈이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곳이야. 그의 오랜 친구 박재홍 씨는 달랐다. 같은 시청 출신이었지만 퇴직금 일부를 테마주에 투자했다가 최근 손실로 고민이 깊었다. 그날도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야, 넌 참 대단하다. 나는 2천만 원 벌겠다고 시작했는데 벌써 1,000만 원이 날아갔어. 근데 넌 배당만으로도 여유롭잖아. 한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돈보다 마음을 먼저 관리했어. 돈은 잃어도 마음이 흔들리면 회복이 어렵더라고. 그 말에 친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래도록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한 씨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팁 50대, 60대 노후 준비, 실패 사례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은퇴 후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던 60대 남성, 최근 급락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 그 소식에 아내는 젓가락을 멈췄다. 참 무섭다, 그치? 당신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한 씨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니야. 나도 그럴 뻔했지. 다만 운 좋게 욕심이 조금 덜했을 뿐이야. 그의 눈빛엔 묘한 안도감과 슬픔이 함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그 속엔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돈을 벌기보다 잃지 않는 삶을 배우자. 그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읽었다. 그리고 웃었다. 퇴직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한성우 씨의 하루는 느리지만 단단했다. 아침엔 신문을 읽고, 점심엔 아내와 동네 도서관을 찾아 독서 모임을 운영했다. 그 모임 이름은 느림 배당회. 참여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시니어들이었다. 매주 수요일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여 각자의 재테크 실수를 나누며 웃곤 했다. 한 씨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순 없지만 마음이 편한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그는 커피를 한 잔 내려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다. 누군가는 이 커피가 제일 부자 냄새나요라며 웃었다. 그 말에 한 씨도 함께 웃었다. 며칠 후 아들이 오랜만에 집을 찾았다. 현우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집 계약했어요. 적금이랑 코인 조금 정리했죠. 예전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알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을 지키는 거네요. 그 말에 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걸 이제 안 게 어디냐? 아빠도 그거 깨닫는데 60년 걸렸어. 아들은 잠시 웃다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 순간 한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돈으로 얻은 행복이 아니라 삶으로 얻은 평온한 자부심이었다. 그날 밤 그는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날짜 아래 이렇게 썼다. 연금은 내 뼈대, 배당은 내 호흡, 가족은 내 힘. 창밖엔 은은한 불빛이 깔려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소리, 그 위에 겹치는 손자의 웃음소리.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 노후는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다. 시간이 흘러 한 씨는 노후 강의 초청을 받았다. 강단에 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돈을 키우는 법만 배웠죠. 하지만 이제는 돈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식도, 연금도 다 좋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건 마음의 여유예요. 강연이 끝나자 한 어르신이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그동안 너무 불안했어요. 이젠 연금만으로 사는 게 부끄럽지 않게 느껴지네요. 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다. 그게 바로 부자의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창가에 앉았다. 책상 위엔 낡은 신문과 작은 메모 한 장. 그 위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노후는 잔고가 아니라 관계로 증명된다. 그는 커튼을 걷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의 노후는 불안이 아닌 안정의 이름으로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러분, 결국 노후의 행복은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성우 씨의 선택처럼 조금 느리더라도 지켜낼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정혜수 씨와 한성우 씨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차이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50대와 60대가 마주한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고령층 경제활동 및 자산 현황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절반이 여전히 경제활동 중이며 그중 절반 이상은 생활비 부족 때문에 일을 계속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한국금융연구원의 가계 자산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7명은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기 위해 금융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가장 많은 답변이 예금 이자로는 생활이 안 된다였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의 노년 세대에게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투자의 방향에 있습니다. 국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투자자의 평균 투자 손실률이 마이너스 18%, 70대 이상은 마이너스 2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코인, 두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고위험 투자 열풍이 일어나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겠다는 심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투자자의 약 3분의 1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불과 몇 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모두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고령층 투자자일수록 위험자산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은퇴 후 현금 흐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안정적인 노후를 지킨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한국금융소비자연맹의 고령층 금융습관 조사 결과를 보면 퇴직 후 몇 년 안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안정형 금융상품에 분산한 사람들은 10년 뒤 자산 유지율이 90%가 넘었습니다. 반면 공격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의 평균 자산 유지율은 6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유지율이죠.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잃지 않았느냐가 노후의 삶을 좌우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준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이 투자 실패로 노후 계획이 틀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전액을 한꺼번에 투자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손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정기적인 연금과 배당 중심의 소득 구조를 만든 사람들은 노후에 가장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 수치는 한성우 씨 같은 계획형 은퇴자들이 왜 심리적으로 더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해외 연구들도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고수익 단기 투자를 반복할수록 우울증과 불면증, 대인기피증 등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배당 중심의 장기 포트폴리오를 운용한 그룹은 심리 안정도가 크게 높게 측정됐습니다. 이는 투자 수익보다 심리적 평온이 노후 행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한 경제 연구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노년층의 투자 스트레스는 건강 수명 단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돈을 불리려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층 정신건강과 금융불안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최근 1년간 투자 손실을 경험한 60세 이상 남성의 40% 이상이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자 손실액이 수천만 원을 넘은 경우 1년 내 병원 진료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노년층의 재무 안정성이 곧 건강 안정성으로 이어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한성우 씨처럼 안정적인 수입 구조와 절제된 투자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평균 행복지수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그리고 노인 자살률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후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세대가 아니라 돈을 잃을까 두려워 투자에 몰리는 세대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죠.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고령층의 금융 문제는 소득의 부족보다 금융 지식과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 즉, 정혜수 씨처럼 불안감에 밀려 유행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시장의 파도에 흔들리게 되고, 반대로 한성우 씨처럼 시간을 두고 공부하며 자신의 위험 감내 수준을 명확히 알고 투자한 사람들은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서 은퇴 후 투자 손실을 경험한 사람 중 대부분이 투자 당시 상담을 받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즉, 전문가 조언 없이 지인의 추천이나 인터넷 영상만 보고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은 훨씬 높았고 손실률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통계는 결국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 투자가 아니라 이해와 학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50대와 60대는 이제 단순한 투자 세대가 아니라 노후 생존형 투자 세대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 속에서도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는 지킵니다. 그 차이는 얼마나 버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공부하고 대비했느냐에서 갈립니다. 결국 진짜 승자는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노후에도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이야기 속 정혜수 씨와 한성우 씨의 삶은 결국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누군가는 불안과 욕심에 밀려 퇴직금을 시장의 파도에 던졌고, 누군가는 조금 느리더라도 원칙과 계획으로 마음의 평화를 지켰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50대, 60대, 혹은 이제 막 은퇴를 앞둔 분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행히 요즘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노후의 불안을 덜어주는 정책과 제도를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정책부터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24년 말부터 고령층 금융안정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연금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년층이 안전하게 투자하고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과 연계해 노후 자산 상담 전담 창구를 전국 주요 도시 지점에 설치했고 60세 이상 고객이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품, 구조와 위험도를 2차례 이상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즉, 투자 전에 이 상품이 당신의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바뀐 것이죠.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올해부터 내 연금 리모델링 서비스를 확대해 한 번의 조회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예상, 수령액과 세금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몇 살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니어 금융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50대 이상 시민에게 배당 ETF, 연금 수령 계획, 노후 자산 배분법 등을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통장을 분석하고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위험도를 계산해보는 실습 중심 교육입니다. 부산시는 금융돌봄센터를 통해 10일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고령층이 잘못된 투자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률 상담과 피해 회복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대구시는 시니어 금융케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은퇴자들이 월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을 분석받고 필요시 지역 신협과 연계해 저리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노후의 자립과 금융주권을 되찾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약자 보호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금융피해 중 상당수가 온라인 모바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고령층 비대면 금융안전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앱을 통해 고위험 상품을 구매할 때 추가 인증을 거치고 가족이나 지정 보호자에게도 알림이 가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전 재산이 날아가는 비극을 막기 위한 장치죠. 이런 변화들은 한성우 씨처럼 신중하게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00세 시대 자산건강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금융뿐 아니라 건강과 복지를 함께 묶은 노후 설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은퇴자에게는 재무건강 통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자산관리뿐 아니라 의료비, 치매 대비, 주거비 지원까지 한 번에 점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전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나라들의 대응책에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니어 자산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65세 이상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 거래은행이 반드시 수익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음성 영상으로 녹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사용됩니다. 또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 금융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어르신에게 금융전문가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가계 지출과 투자 상황을 함께 점검해 줍니다. 우리나라의 금융돌봄센터도 이 제도를 모델로 만들어졌죠.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고령층의 무분별한 투자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시니어 투자자 보호법을 통해 금융기관이 이상 거래를 감지할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보호자나 당국에 즉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수많은 고령층 피해를 막아내며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60세 이상 은퇴자에게 무료 재무상담 바우처를 제공해 은퇴자들이 개인 재정 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노년층이 스스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경제적 자립 시스템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고령층의 노후 안정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교육의 문제다.
우리나라 역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평생학습관과 주민센터에서는 고령층 자산관리 아카데미가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법이 아니라 투자 사기 예방, 합리적인 소비 계획, 세금 절약법까지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퇴직금으로 승부를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흘려보내고 어떤 구조로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들 것인가가 진짜 노후의 승부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배우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시장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혜수 씨와 한성우 씨의 갈림길,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넘어야 할 인생의 두 번째 분기점입니다. 한 사람은 욕심을 쫓다 잃어버렸고, 한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고 지켜냈다. 하루의 차리, 한 번의 선택, 그 작은 갈림길에서 두 인생의 노을이 달라졌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며 일터에서 버티고, 그렇게 평생을 달려온 세대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문턱, 퇴직 이후의 시간 앞에서 누군가는 흔들리고 누군가는 웃음을 지었죠. 정혜수 씨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손에 쥐고 이 돈으로 노후를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그를 이끌었고 욕심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프의 숫자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고 계좌의 색깔이 그의 하루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투자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마음의 평온을 잃었습니다. 반면 한성우 씨는 같은 세대, 같은 은퇴자였지만 조용히 신문을 펼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한 방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노후를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킨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죠. 그는 숫자 대신 시간을, 수익 대신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계좌엔 큰 수익이 없었지만 그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잃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오늘을 감사히 바라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잔고를 채우기 위해 흘린 세월의 의미 아닐까요? 이제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자식에게 좋은 집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의 성공은 돈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의 구조를 세우는 일입니다. 정부의 제도와 지자체의 도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있습니다. 불안할 때 멈추는 용기, 모르겠을 때 배우는 겸손, 그리고 욕심 대신 나눔을 택하는 마음. 그 세 가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단단하게 지켜줄 겁니다. 정혜수 씨의 방 안에는 아직도 낡은 주식책이 남아있고 한성우 씨의 거실에는 신문과 손자의 웃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를 붙잡았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갈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세대가 만들어야 할 노후는 더 이상 숫자와 경쟁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바꿔야 할 건 마음의 온도입니다. 불안 대신 평안으로, 조급함 대신 여유로, 비교 대신 감사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여러분, 부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세우는 건 사람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해주는 가족, 친구, 이웃이 곧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연금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세대, 이제는 벌기보다 누리기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내일의 불안보다 오늘의 햇살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 그게 진짜 성공한 노후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흔들리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시간 자체가 재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으로 인생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내 인생으로 돈의 의미를 바꿀 것이다. 그 말이 곧 우리 세대가 남길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장 아름다운 퇴직금이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 마음 다 똑같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에만 돈 넣어두면 물가 따라가기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은 늘 같습니다.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너는 좀 편하게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좋은 정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도 바로 그 선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62, 이정호 선생님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엔 이런 데 투자해야 돈이 불어난다더라. 아들도 처음엔 역시 우리 아버지 라며 웃었죠. 그런데 2달 뒤 시장에 작은 흔들림이 오자 아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좋은 마음으로 건넨 돈 조언이 왜 이렇게 아픈 상처가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짚어보고 다시는 돈 때문에 가족과 등을 지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경기도 안양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6층. 창문 옆에 놓인 낡은 브라운관 TV가 여전히 거실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다.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박준호 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뉴스와 드라마를 보던 자리였다. 그때만 해도 준호 씨는 가족에게 든든한 가장이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 큰 돈은 아니지만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두고 퇴직할 때는 1억 2천만 원의 퇴직금까지 손에 쥐었다. 아내는 여보, 이젠 좀 쉬어도 돼요. 라며 웃었고 아들 민수는 아빠 이제 주식해야지. 요즘 다들 그렇게 돈 불린대요. 라고 말했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나는 그런 거 몰라. 괜히 건드렸다가 속만 썩이지. 그는 늘 예금이 최고라고 믿었다. 그렇게 살아서 집도 장만했고 2자식 대학도 보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빨리 변했다. TV를 켜면 연일 오르는 물가, 떨어지는 원화 가치, 폭등하는 전세금 이야기뿐이었다. 그 낡은 TV는 아직 멀쩡했지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퇴직 후 1년쯤 지나자 준호 씨는 점점 불안해졌다. 예금 이자는 고작 3% 남짓. 은행 직원은 이자도 세금 떼면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라며 대출 상품을 권했고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요즘은 ETF나 미국 주식해야 돼요. 라며 떠들어댔다. 그때부터였다. 그래. 나도 이제 뭔가 배워야 하나? 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피어났다. 어느 날 아들 민수가 퇴근 후 맥주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아빠, 요즘엔 은행에 돈 넣어두면 손해야. 나 친구 아버지는 S&P 500에 투자했는데 1년에 15% 올랐대. 준호 씨는 순간 귀가 솔깃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야, 그런 거 다 위험하다. 주식으로 망한 사람 TV에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 그러자 아들이 비웃듯 말했다. 그런 생각하니까 평생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빠 세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잠이 오지 않았다. TV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이 어쩌고 하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그 소리가 낡은 스피커를 울리며 오래된 불안감을 더 키웠다. 며칠 뒤 그는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다. 유튜브에서 ETF 기초 강의를 검색하고 노트에 하나하나 적었다. 분산 투자, 지수 추종, S&P 500. 그 단어들이 아직 낯설었지만 왠지 그 속에 가족의 미래가 있을 것 같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아들 민수가 말했다. 아빠, 이번에 삼성증권 계좌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저랑 같이 하면 돼요. 그냥 월급처럼 매달 조금씩 사면 돼요. 그는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래, 한번 믿어보자. 퇴직금 중 절반 6천만 원을 아들에게 맡겼다. 민수는 ETF를 나눠서 매수했고 처음 며칠 동안은 그래프가 오르내릴 때마다 둘이 함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웃었다. 봐요, 아빠, 이게 세상이 바뀐 거라니까요. 그때만 해도 그들의 관계는 돈이 아닌 믿음으로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2025년 봄 예상치 못한 조정이 왔다. 미국 증시가 한 달 만에 8%가량 급락했다. 환율은 다시 1,400원을 넘겼고 뉴스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쏟아졌다. 휴대폰 속 그래프는 연일 붉게 물들었고 계좌에 찍힌 수익률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로 내려갔다. 민수야, 이거 괜찮은 거 맞냐? 괜찮아요, 아빠.
지금은 오히려 기회예요. 떨어질 때 더 사야죠. 아들은 태연했지만 준호 씨는 불안했다. 평생 모은 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거실 불을 끄고 오래된 TV를 켰다. 전파 잡음이 섞인 화면 속에 기자가 말했다. 주식 투자 손실로 인한 중장년층의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준호 씨는 마치 자신을 지목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손에 쥔 리모컨이 덜덜 떨렸다. 며칠 지나도 시장은 회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 퇴직금의 절반이었던 6천만 원은 어느새 5,200만 원으로 줄었다. 준호 씨는 밥을 먹다 말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아빠, 장기 투자라니까요. 지금 팔면 손해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빠지냐고. 이거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그날 저녁 처음으로 두 사람의 말다툼이 크게 터졌다. 아내가 중간에서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식탁 위에 놓인 밥이 식어갔고 그 옆에 오래된 TV에서는 뉴스 앵커가 덤덤히 말했다. 국내 주식 시장 연일 하락세 지속. 그 밤 준호 씨는 혼자 TV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 속 기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손끝으로 TV 위먼지를 털며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의 시선은 멈춰진 화면 속 숫자들 위를 천천히 훑었다. 빨간 그래프, 퇴직금,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 그 모든 게 뒤엉켜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달라졌다. 아들은 퇴근 후 방으로 바로 들어갔고 아내는 말없이 식탁에 밥을 올려놓았다. 준호 씨는 늘 보던 저녁 뉴스도 켜지 않았다. TV는 여전히 거실에 있었지만 더 이상 켜지지 않았다. 그 속엔 그가 믿었던 세상과 잃어버린 평온이 함께 잠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준호 씨의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아들은 퇴근하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아내는 예전처럼 여보, 밥 식어요라는 말 대신 그저 한숨만 쉬었다. 식탁에 앉아도 세 사람의 대화는 없었다.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공기를 메웠다. 준호 씨는 어느 날 아들 방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틈 사이로 컴퓨터 모니터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속에서 들려오는 낮은 한숨. 그리고 이어지는 말. 내 인생 망했어. 그 한마디가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평생 가족을 위해 돈을 모았고 노후에도 그들을 걱정했는데 결국 아들 입에서 망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오래된 TV를 켰다. 채널은 잡히지 않고 화면은 자글자글한 잡음만 가득했다. 그 잡음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다.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미국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이면서 수익률은 마이너스 20%로 떨어졌다. 아들은 더 이상 계좌를 보여주지 않았다. 준호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고민했다. 지금이라도 팔까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증권사 앱을 열었다. 매도 버튼 위에 손가락이 멈췄다. 그때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다. 아빠, 뭐 하세요? 순간 놀란 준호 씨는 얼떨결에 화면을 닫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봤어. 그러자 아들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빠가 그렇게 불안할 줄 몰랐어요. 불안하긴 누가 불안하대. 이건 내 돈이야. 내 인생이잖아. 그러니까요. 내 인생에 아빠가 이렇게 끼어들 줄 몰랐다고요. 그 말에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아들은 방을 나서며 짐짓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그냥 팔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제부터는 제 일에 신경 끄세요.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음속 어딘가를 찢는 듯 들렸다. 그날 이후 아들은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여름이 되었다. 준호 씨는 식탁 위에 먼지를 털며 방치된 TV 위에 시선을 두었다. 그 위에는 아들이 사준 디지털 셋톱박스가 있었다. 아직도 비닐이 벗겨지지 않은 채였다. 그때 그냥 말하지 말 걸 그랬나? 그의 입에서는 한숨 같은 독백이 흘러나왔다. 하루는 우연히 TV를 켜니 화면 속 뉴스에서 익숙한 문장이 들려왔다. 가족 간 투자 갈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권한 투자로 인한 심리적 충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준호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가 마치 자신을 향한 판결처럼 들렸다. 그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행에도 가지 않고 주식 앱도 켜지 않았다. 대신 매일 새벽 집 앞 공원을 걸었다. 햇살이 조금 따뜻해질 무렵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가 너무 서둘렀던 걸까 아니면 너무 믿었던 걸까? 답은 없었다. 다만 그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조금은 마음을 녹였다. 그로부터 2달 뒤, 한여름 폭우가 내리던 날이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 비에 젖은 셔츠를 털며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요즘 잘 지내셨어요? 준호 씨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 그냥.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다. 이거 지난번 손실난 거 회복됐어요. ETF 다시 올랐어요. 준호 씨는 봉투를 열었다. 5,800만 원. 처음 넣었던 금액보다 여전히 적었지만 이상하게 그 돈이 전부처럼 느껴졌다. 그래, 다행이다. 그는 작게 웃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아빠, 그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아빠가 불안해하니까 저까지 화가 났어요. 준호 씨는 그제야 아들의 어깨를 바라봤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힘들게 웃는 아들의 얼굴이 보였다. 나도 미안하다.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괜히 다 망쳐버린 것 같아서. 그때 오래된 TV에서 갑자기 불빛이 들어왔다. 정전 후 자동으로 켜진 것이었다. 화면 속에서는 뉴스가 아닌 오래된 다큐멘터리가 재생되고 있었다. 세상은 변하지만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 자막 한 줄이 천천히 지나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화면을 바라보았다. 낡은 브라운관 속 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마치 오래된 상처 위로 얇게 내려앉은 새살처럼. 며칠 후 준호 씨는 작은 결심을 했다. 퇴직금의 남은 절반은 다시 은행에 넣었다. 이자는 여전히 적었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했다. 그리고 남은 소액으로는 아들과 함께 공부하며 조금씩 투자했다. 이번엔 수입보다 함께라는 단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오래된 TV를 새로 바꾸지 않았다. 화면이 가끔 꺼지고 잡음이 섞여도 그대로 두었다. 그 속엔 자신의 지난날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불안했던 시절, 흔들렸던 믿음,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의 온기까지. 그 TV는 이제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밤이 되면 준호 씨는 거실 불을 끄고 그 앞에 앉곤 했다. 민수야, 이제 알겠다. 투자는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거더라.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퍼졌다. 오래된 브라운관은 여전히 미세한 빛을 깜박이며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그 빛 아래에서 준호 씨는 비로소 깨달았다. 가족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돈보다 어려운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함부로 이거 해봐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이렇게만 말했다. 궁금하면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같이 걸어볼래? 그 오래된 TV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화면은 조금 희미해졌지만 그 앞에서 웃는 부자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주말 아침, 김선옥 씨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도 부드러웠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째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64세의 그녀는 혼자이돼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김선옥 씨는 서울시청에서 33년간 근무한 공무원이었다. 퇴직 후엔 매달 23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는 늘 말하곤 했다. 내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대신 후회도 없어. 그런 그녀에게도 한때 흔들림은 있었다. 2020년대 초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엄마, 이젠 돈을 굴려야 돼. 요즘 ETF, 미국 주식 이런 건 기본이에요. 하며 적극적으로 권하던 시절이었다. 딸은 IT 스타트업에서 일했고 아들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독립했다. 둘 다 엄마도 투자 안 하면 손해라며 용돈을 주듯 주식 앱을 깔아주고 사용법을 알려줬다. 하지만 선옥 씨는 그날 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1997년 IMF 때 동료 남편이 주식에 손댔다가 모든 걸 잃고 퇴직금을 받아도 집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돈은 감정으로 움직인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배웠다. 남이 한다고 따라가지 말자. 그녀는 대신 자신의 속도를 택했다. 퇴직 후 아침마다 노트를 펴고 지난달 지출을 적었다. 전기요금,
관리비, 교통비, 병원비, 딸에게 주는 생활비까지. 매달 남는 금액은 20만 원 남짓. 그 돈으로 적금 대신 국내 채권형 펀드를 5년째 꾸준히 넣고 있었다. 누가 보면 너무 보수적이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아들은 엄마, 요즘은 그런 거 다 옛날 방식이에요. 라며 웃었고, 딸은 그래도 조금은 공부해봐요. 다들 그렇게 돈 벌어요. 라며 설득했다. 그럴 때마다 선옥 씨는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는 그냥 엄마 방식으로 살래. 대신 내가 힘들 때는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줬다. 2025년 봄, 물가가 다시 치솟고 뉴스에선 국민연금 고갈 시점 앞당겨질 듯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불안했다. 마트 물가가 오르고 집값도 불안정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입을 모았다. 이제 연금으로만은 안 돼. 뭐라도 해야 돼. 하지만 선옥 씨는 다르게 생각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면 진짜 잃어. 그녀는 매달 정해진 시간에만 지출하고 남은 돈으로는 식물과 책 그리고 사람을 샀다. 즉, 관계를 투자한 것이다. 퇴직 후에도 시청 선배들과 함께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었고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회계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매달 3만 원씩 모여 커피 한 잔을 나누는 모임이었지만 그녀는 거기서 가장 큰 안정감을 느꼈다. 돈은 나누면 줄지만 신뢰는 나누면 커져요. 그녀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그녀에게도 한 번의 시험은 있었다. 2024년 말, 아들이 투자한 코인 값이 반토막이 났다는 소식이었다. 아들은 새벽에 전화해 울먹였다. 엄마, 나 어떡하지? 이거 다 날린 거야.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괜찮아. 너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교훈을 산 거야. 다음엔 천천히 해보자. 그리고는 통장에 있는 돈 일부를 송금했다. 힘들 땐 잠깐 기대도 괜찮다는 마음이었다. 아들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엄마에게 투자 얘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내 한계를 아는 거야.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단순했다. 아침엔 커피, 점심엔 복지관 봉사, 저녁엔 라디오와 함께 손뜨개를 했다. 휴대폰에는 시세 확인 앱이 아닌 건강 걷기 기록 앱이 깔려 있었다. 가끔 친구들이 물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여유롭냐? 그녀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내가 움직이는 돈보다 돈이 나를 흔들지 않게 만든 게 비결이지. 그날 밤,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시계는 남편이 생전에 사준 것이었다. 지금도 1초의 오차 없이 정확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도 그랬다. 조용하지만 흐트러짐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늘 말한다. 행복은 수익률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률로 측정되는 거예요. 2025년 여름, 전국이 폭염으로 뜨겁던 어느 날, 김선옥 씨는 시청 후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선배님, 뉴스 봤어요? 미국 주가 또 폭락했대요. 코인도 완전히 박살났대요. 그녀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나는 잘 몰라. TV를 잘 안 보거든. 그날 오후, 복지관 회계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길모퉁이에 있는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한숨, 짜증, 그리고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이거 이제 다 망한 거 아니야? 퇴직금 날렸어.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참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하구나. 돈이 흔들릴 때 마음도 함께 흔들리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TV를 켰다. 화면에는 개미 투자자들 손실폭 확대라는 자막이 떴다. 그 순간 선옥 씨의 눈길은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로 옮겨갔다. 초침은 여전히 일정한 속도로 흘렀다. 그래, 세상은 흔들려도 나는 내 속도로 가면 돼. 그녀는 TV를 끄고 창문을 열었다. 창문 너머로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그 어떤 투자 수익보다 따뜻했다. 며칠 뒤, 딸 혜정이 집에 찾아왔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했다. 퇴직 위로금이 나왔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고 했다. 나도 이제 투자라도 해야 하나 싶어.
다들 그걸로 버틴대.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정아, 남들이 하는 말보다 너 마음이 편한 걸 먼저 찾아야 돼.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투자는 결국 손해야. 딸은 고개를 숙였다.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불안할 때마다 사람을 봐. 돈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밥을 지었다. 딸은 이런 시간 너무 오랜만이에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조용히 국을 푸며 말했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랑 밥 한 그릇 나누는 게 훨씬 든든하더라. 가을이 되자 세상은 여전히 불안했다. 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었고 물가가 또 올랐다. 동네 마트엔 가격 인상 안내문이 붙었고 은행 창구 앞엔 대기표를 든 사람들이 줄을 섰다. 하지만 선옥 씨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30만 원을 기부 통장에 옮겼다. 그 돈으로 복지관 아이들 급식비를 지원했다.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편하게 만들면 그게 내 이자야. 그녀의 말에는 맑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집은 여전히 오래된 가구와 시계로 채워져 있었다. 남들이 보기엔 낡고 소박했지만 그녀에게는 시간이 만든 부가 담긴 공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다. 엄마, 나 이제 투자 접었어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왜? 아직 젊은데 공부 잘하더니 그냥 엄마처럼 살고 싶어졌어요. 돈 쫓는 것보다 사람 지키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 내가 그걸 벌써 깨달았다면 참 잘한 거야. 아들은 손에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엄마 드리려고 샀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탁상 시계가 들어 있었다. 엄마 시계는 오래돼서 가끔 멈추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괜찮아. 그 시계는 내 인생이야. 멈춰도 다시 가잖아.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돈으로 성공한 건 없지만 마음을 잃지 않은 게 내 자랑이야. 겨울이 찾아왔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거실에는 따뜻한 노란빛 조명이 켜졌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다. 젊었을 땐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는데 이젠 내가 돈을 지켜주는 법을 배웠구나.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 초침 소리와 함께 그녀의 하루도 단정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가끔 자신을 찾아오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남이 불안할 때 웃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부자죠.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 저녁, 그녀는 손뜨개로 만든 작은 머플러를 정리하며 조용히 일기장을 꺼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내 삶을 조금씩 단단히 쌓아 올렸다. 그게 내 인생의 복리였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벽에 시계를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래, 오늘도 수익이 났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그녀의 집엔 화려한 가구도 고급 차도 없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노을빛은 세상 그 어떤 주식보다 값지고 안정적인 수익이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준다. 가족을 설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국 조용히 자신을 믿는 사람이 가장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현실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통계와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함께 보실까요? 먼저 대한민국 사회의 고령화 구조부터 살펴야 합니다. 한국의 노인 부양비, 즉 일하는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25년 기준 약 29명으로 과거보다 약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노인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떠받쳐야 하는 구조적 압박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개인의 노후 준비가 아닌 사회 전체의 생존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세대의 투자 패턴을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보유한 주식 규모가 전체 개인 주식 보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처럼 이 세대가 예금만 고집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중장년층이 주식과 ETF, 부동산 리츠 등 다양한 자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만큼 투자로 인한 손실이나 심리적 충격, 가족 간 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금융 문해력, 즉 금융을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 금융 문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저축, 연금 이해도 자산 운용 측면에서 더 적극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 분해력이 낮은 사람들은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결국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미래를 결정짓는 셈입니다. 특히 한 연구에서는 금융 분해 항목 중 위험 이해 부문에서 평균 정답률이 30%대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돈의 흐름과 위험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투자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가족이나 지인에게 투자 조언을 할 때 이러한 정보 격차가 감정의 충돌로 이어지기 쉽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외 연구에서는 금융 분해도를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 성과나 자산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흥미로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즉, 투자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안정된 노후를 만들 수 없으며 마음의 안정과 꾸준한 습관, 신중한 태도가 함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국내 현실을 살펴볼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중장년층은 단순히 투자 불안뿐 아니라 구조적인 소득 감소 문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한 통계에서는 중장년 자영업자 중 약 70% 이상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이라고 나옵니다. 이 수치는 일을 해도 버티기 어려운 시대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실질 소득이 줄고 의료비와 생활비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키는 법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평균 유효, 은퇴 연령이 70세 전후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는 곧 퇴직 후 약 20년 이상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길어진 인생, 길어진 은퇴 기간 속에서 투자나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제 노후는 자산의 크기보다 안정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통계와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금융 문해력, 경제 구조, 가족 관계, 심리적 안정성, 이 네 가지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축이라는 것입니다. 투자를 강요하거나 조언으로 설득하려는 세대와 조용히 실천하며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세대의 차이는 결국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 불안을 쫓느냐, 혹은 마음의 균형을 지키느냐의 차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50대, 60대, 70대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속도일지도 모릅니다. 빠른 선택보다 올바른 선택, 크게 벌기보다 오래 지키는 힘. 통계가 말하는 건 결국 숫자가 아니라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조용히 실천하며 자신을 단단히 세운 사람들이 결국 가장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한다는 것. 그들의 공통점은 화려한 수익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과 명확한 기준이었습니다. 반대로 불안과 조급함에 휘둘린 사람들은 투자뿐 아니라 관계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차이는 한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돈의 흐름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방향입니다. 통계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분해력 강화와 제도 기반 확충이야말로 가족 간 투자 갈등과 노후 불안을 줄이는 핵심 축이라고 말합니다. 국내에선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금융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금융 협력 모델 집중관리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연계하여 주민 대상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맞춤형 상담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자체 특화 신용대출 보증 사업뿐 아니라 금융상담과 교육, 복지 안내 기능을 지역 기반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지자체가 교육상담, 제도, 연결망 구축을 동시에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또한 국내 금융감독원 산하 이 금융교육센터에서는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콘텐츠들은 인증 제도를 통해 교육 품질을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육과 제도가 결합된 접근은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사례들도 참고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몇몇 국가에서는 자동가입 자동적립 방식의 퇴직저축 계좌 제도를 도입해 놓고 근로자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기본 연금저축이 쌓이도록 설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칠레에서는 타깃 데이트 펀드 타지데이트 펀드와 같은 연령별 포트폴리오 조정형 펀드를 연금제도에 연계하는 방식도 실험 중입니다. 이런 방식은 가입자 개별의 투자 판단 부담을 줄여주고 위험을 세대별 연령대별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연금 시스템의 일정 부분을 시장투자식 구조와 혼합하는 혼합형 연금 시스템도 학계에서 제한되는 모델로 기존 공적연금과 개별 투자형 기금을 일부 결합해 수익을 나누면서 안정성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제도 설계 단계에서 기본소득형 안정망을 유지하면서도 투자 유인을 추가하는 방식이 해외에서 점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례 속 인물들 입장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할까요?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역 커뮤니티 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생활터전과 가까운 장소에서 매월 정기 금융강좌 10일 상담 데스크를 운영하고 교육 이수자에겐 소액 투자, 체험 기회를 지원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용어 설명이 아닌 위험의 구조, 감정 대처 전략,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 등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자체 차원에서 소액 맞춤형 투자 지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자체의 예산 중 일부를 활용해 시니어 투자 체험 펀드나 안정형 커뮤니티 펀드를 구성하여 주민이 소액으로 분산 투자해보고 손실이 제한된 구조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년층이 실제 투자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으면서도 위험 관리는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 추가 준비금 필요성 등을 시각화한 연금 계산서와 시나리오 분석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개인별 재무 설계 안내를 자동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자동가입형 저축연금, 제도 자동 조정 모델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자동으로 연금 적립 계좌에 가입되며 별도 탈퇴하지 않는 한기본 납부가 이뤄지게 설계해 두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람들이 가입 여부를 망설이는 시간 비용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자산 형성 습관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칠레 사례처럼 타깃 데이트 펀드를 연금 포트폴리오에 도입해 나이가 들수록 위험 자산 비중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를 연금 시스템에 포함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제도를 우리 제도 환경에 맞게 참고해 설계한다면 금융 지식이 부족한 노년층도 무리 없이 안정형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제도 투자 지원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책 사각지대 점검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지자체나 중앙정부는 매년 금융 갈등 민원 사례나 고령층 투자 실패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피드백하고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교육 제도 지원 피드백의 선순환 구조가 갖춰질 때 앞서 소개했던 두 사례 속 인물들이 겪은 비극과 반전은 정책 수준에서 예방 가능해집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개인의 몫이면서도 사회적 책임이다. 제도가 튼튼해야 개인의 선택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제안을 현실 정책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정책의 변화가 결국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줄 기반이 됩니다. 가만히 손을 내밀면 누군가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진다. 돈은 식지만 마음은 남는다. 서로를 믿는 마음 하나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 여러분, 오늘의 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사람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조급함으로 인해 가족과 멀어졌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조용한 믿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지켜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세월을 건넜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박준호 씨는 퇴직 후 불안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었지만 내가 옳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 결국 가족의 대화마저 다치게 만들었죠. 평생 모은 돈보다 그가 잃은 건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오래된 TV 앞에서 혼자 남아 조용히 내가 뭘 잘못한 걸까라고 되묻던 그의 목소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 남아있는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김선옥 씨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누구를 설득하지 않았고 누구의 방식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을 택했죠. 그녀의 방 안에는 시끄러운 그래프 대신 묵묵히 돌아가는 오래된 시계가 있었습니다. 초침은 천천히, 그러나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계처럼 그녀의 삶도 흔들리되 부서지지 않았죠. 이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연금은 줄어들고 뉴스는 매일같이 투자 실패, 은퇴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돈이 전부인 세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온도다. 조용히 자신을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 그 단순한 진리가 가장 깊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가족에게 무언가를 권하기보다 먼저 그들이 지켜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란 화려한 통장이 아니라 마음이 부서지지 않는 삶입니다. 박준호 씨가 잃은 건 돈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였죠. 그리고 김선옥 씨가 얻은 건 수익률이 아닌 마음의 이자였습니다. 조용히 쌓은 신뢰, 나눔, 그리고 평온함. 그것이 결국 인생의 복리이자 진짜 부의 형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아닌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급함 대신 신중함으로, 불안 대신 따뜻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이 불안하신가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해도 될까? 내가 너무 뒤처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땐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가만히 멈춰서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걸어가면 인생은 언제든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어보았고 또 그만큼 얻어보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남이 정해주는 수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행복의 곡선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나 자신을 믿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 끝엔 반드시 평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가족보다 먼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김선옥 씨처럼 조용히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저녁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도로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서울 사시는 60 넘으신 형님 한 분이 평생 땀 흘려 모은 퇴직금으로 조그맣게 가게를 하나 차리셨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 하셨겠지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장사가 잘 안 돼서 2년 만에 문을 닫으셨대요. 정말 힘든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주변에서 형님, 그래도 돈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에 마음 약해져서 여기저기 빌려주셨다가 그게 그만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으셨답니다. 지금은 당장 병원 갈 돈도 걱정이시고 하루 세 끼 밥 챙겨 드시는 것도 버겁다고 하시니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형님 누님들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내 주머니가 두둑할 때는 그렇게 살갑게 굴던 사람들이 내가 어려워지니 전화 한 통 없던 그런 씁쓸한 기억 말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우는 세상에 살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처럼 살기 팍팍한 세상일수록 진짜 부자는 따로 있다고들 합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쌓였는지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 시끄럽지 않고 편안한 사람.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잠들 수 있는 조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생기는지 그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해볼 테니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 퇴근길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던 건설회사 부장 이광수 씨는 평생을 현장에서 보냈다. 시멘트 냄새와 안전모 자국이 그의 인생의 흔적이었다. 30회 넘게 버틴 끝에 작년 봄 드디어 정년을 맞았다. 그날 부서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던 순간 이 부장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스쳤다.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손에 쥔 퇴직금 1억 3천만 원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 가져보는 큰돈이었다. 아내 박미정은 늘 그랬다. 여보, 이제는 우리도 여행 좀 다니자. 당신 평생 일만 했잖아요. 그 말이 어쩐지 마음 한켠을 간지렸다. 남들은 벌써 제주도 펜션이다, 전원주택이다 하며 노후를 즐긴다는데 자신만 여전히 낡은 운동화 신은 제 현장을 떠돌던 게 떠올랐다. 그는 퇴직 직후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심을 했다. 이제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처음엔 소박했다. 10년 넘게 타던 차를 국산 중형 SUV로 바꾸고 결혼식장 갈 때마다 남들 눈치 보던 낡은 양복 대신 깔끔한 새 정장을 맞췄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그의 손목에 걸린 은색 시계. 20년 전 첫 승진하던 날 선물 받은 낡은 시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그날따라 문득 창피하게 느껴졌다. 이제 좀 좋은 거 하나 차야지.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그는 결국 600만 원짜리 스위스 시계를 구입했다. 시계를 찾던 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펴졌다. 그 순간 보여주는 삶이 시작된 줄은 몰랐다. 이광수 씨의 집은 30평 남짓한 아파트. 퇴직 후 그가 가장 자주 드나들게 된 곳은 동창 모임 단톡방과 골프 연습장이었다. 퇴직 전엔 늘 바빠 핑계대고 빠지던 모임들. 이제는 시간도 여유도 있으니 불러주는 대로 나갔다. 야, 부장님 되더니 분위기 달라졌네. 퇴직금 좀 받았나 봐. 얼굴에 여유가 있어. 그 말들이 농담 같았지만 그는 은근히 뿌듯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다. 여보, 요즘 들어 지출이 좀 많아진 거 알아요? 괜찮아. 이럴 때 좀 써야지. 평생 허리띠 졸라맨 인생인데 그가 알지 못했던 건 그 이럴 때 좀 써야지가 서서히 무너짐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후 고등학교 동창 정석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광수야. 너 건설 쪽 잘 알잖아. 내가 요즘 창고 하나 임대해서 자재 유통하려는데 조금만 도와줘라. 이자도 쳐줄게. 오랜 친구였다. 30년 인연. 군대 제대 후 가장 먼저 결혼식 축의금을 보탰던 친구였다. 광수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친구의 목소리가 유난히 간절했다. 얼마면 되는데? 5천만 원이면 돼. 3달만 빌릴게. 그는 시계를 바라봤다. 반짝이는 시계 바늘이 그래도 넌 여유 있는 사람이지라며 속삭이는 듯했다. 그날 밤 결국 5천만 원을 송금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하게 연락이 끊겼다. 전화하면 지금 바빠. 나중이라는 말만 반복됐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터졌다. 퇴직 소식이 돌면서 이웃들과 친척들이 하나둘씩 다가왔다. 형님, 애가 결혼하는데 전세금이 모자라요. 삼촌, 사업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거 확실한 투자예요. 그는 원래 싫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평생 직장에서 후배들 부탁도 다 들어주던 성격이었다. 그래, 뭐 도와줄 수 있을 땐 도와야지. 그렇게 흘러간 돈이 어느새 퇴직금의 절반, 6천만 원이 넘었다. 통장은 빠르게 비워졌지만 사람들의 형님 최고예요. 정말 의리 있으십니다.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이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요즘 뉴스 봤어요? 금리 올랐다고 주식도 떨어지고 아빠 돈 괜찮아요? 그는 허허 웃었다. 괜찮아. 아빠 아직 남은 돈도 있고 사람들은 다 돌려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보, 사람들은 말이야 상황 바뀌면 언제든 달라져요. 너무 믿지 말아요. 미정아, 내가 언제 남 좋은 일 하고 손해본 적 있어? 그는 그 말에 잠시 얼굴을 굳혔다. 2달 후 정석진에게서 소식이 들려왔다. 사업 망해서 연락 못했다는 한 줄짜리 문자. 그 뒤로는 전화도 메시지도 모두 익십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래도 친구잖아. 언젠간 갚겠지.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다. 퇴직금은 반토막이 났고 생활비는 빠듯했다. 전기요금, 관리비, 병원비가 밀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서랍에서 낡은 시계를 꺼내 들었다. 이 시계, 이거 중고로 팔면 얼마쯤 할까? 그걸 왜 팔아? 여보, 이제 우리 생활이 문제잖아요. 그 순간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 시계는 그에게 자존심이자 지난 세월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젠 그 시계조차도 허세의 흔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이후 그는 골프 모임도 동창 모임도 나가지 않았다. 연락을 끊자 세상도 함께 조용해졌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집 안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지만 그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퇴직 후 반년 만에 그는 통장 잔고를 보고 멍하니 앉았다. 남은 돈은 고작 320만 원. 아내는 식탁 위에 노인영양제 병을 치우며 말했다. 여보, 이제 제발 그만 좀 베풀어요. 이젠 우리도 지켜야 할 때예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낡은 시계 초침이 짹짹짹 소리를 내며 흘러갔다. 그 소리가 마치 지난 30년간의 자신의 허영을 꾸짖는 듯했다. 가을이 깊어가던 2025년 10월, 이광수 씨의 집은 묘하게 적막했다. 딸 하나는 결혼 후 연락이 뜸했고 아내 미정 씨는 요즘 들어 말수가 부쩍 줄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반찬 2가지가 놓였다. 김치와 멸치볶음. 그는 젓가락을 들다 멈췄다. 요즘 왜 이렇게 반찬이 단촐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괜찮아요. 이게 제일 마음 편해요. 아내는 짧게 답했다. 그 말에는 이제 그만 좀 써라는 무언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억울했다. 내가 평생 얼마나 아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다. 한숨만 길게 뱉었다. 며칠 후 아내가 시장을 보러 나간 사이 그는 우연히 아내의 노트를 보았다. 표지에는 생활비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다. 1장, 2장 넘길수록 그의 얼굴은 굳어갔다. 전기요금 연체, 관리비 미납, 병원비 미지급, 그리고 마지막 장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광수는 아직도 사람을 믿는다. 하지만 나는 이제 믿을 돈이 없다. 그는 노트를 덮고 오랜 시간 움직이지 못했다. 낡은 시계 초침이 또 짹짹짹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심장에 박히듯 들렸다. 며칠 후 그가 마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동산 중개소 유리창에는 금매 아파트, 가격이나 붉은 글씨가 붙어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들 힘든가 보네. 버스에서 내려 집 앞 골목을 도는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부장님 아니세요? 그는 고개를 돌렸다. 과거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였다. 오랜만이네요. 요즘도 골프 치세요? 아니, 요즘은 그냥 집에 있지 뭐. 아, 그러시구나. 형님, 그런데 혹시... 후배의 눈빛이 묘했다. 혹시 저한테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의 귀에 초침 소리가 다시 들렸다. 짹짹짹. 그는 미소를 지었다. 미안하다. 나도 요즘 빠듯해서 말이야. 처음으로 거절이라는 말을 했다. 그건 그가 평생 처음 꺼낸 방어의 문장이었다. 하지만 이미 손해본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3년 동안 도와준 사람 중 돈을 돌려준 이는 단 한 명뿐이었다. 대부분은 요즘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결국 아내의 말대로 남은 집 한 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는 손목에 시계를 잠시 바라봤다. 그 시계 안에는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던 부장 이광수라는 이름표가 조용히 녹슬고 있었다. 그는 문득 딸 하나의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하얀 드레스 입은 딸의 손을 잡으며 했던 말, 아빠처럼 살지 마라. 아빠는 평생 남들 눈치보다 늦게 철들었다. 그때 딸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그래도 멋있었어요.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아픈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시간은 흘러 2025년 겨울. 그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달라져 있었다. 이젠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동창 모임에서도 조용히 뒤쪽 자리에 앉았고 비싼 식당 대신 근처 국밥집에서 후배를 만나 밥을 사줬다. 후배가 물었다. 형님, 예전엔 우리한테 늘 한턱 내시더니 요즘은 그러시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땐 내가 잘못된 부자였거든. 이젠 그냥 조용한 가난뱅이야. 그 말에 후배는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날 밤, 그는 시계를 벗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대신 딸이 선물한 1,000원짜리 고무줄 시계를 찼다.
초침 소리가 나지 않는 조용한 시계였다. 그는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잃을 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밤, 누구의 부탁도 기대도 시기심도 없는 조용한 시간. 그에게 그것이 진짜 부의 증거였다. 며칠 뒤, 그는 오랜만에 교회에 나갔다. 목사가 설교 중에 말했다. 남을 도와줄 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떠올렸다. 그동안 자신이 보여주기 위해 베풀었던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의 불행을 만든 씨앗이었다는 걸. 예배가 끝나고 그는 교회 헌금함에 봉투를 넣었다. 얼마냐고? 단돈 1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심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차가웠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이제 시간이 참 천천히 가네. 그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여보, 국 끓여놨어요. 식기 전에 얼른 와요. 그래, 미정아. 이제는 따뜻할 때 먹자.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시계 초침이 멈춰 있었다. 그리고 오랜 친구 정석진이 나타나 조용히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이제야 내가 진짜 편해졌거든. 다음 날 아침 해가 들이치는 거실에서 이광수 씨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아니라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누군가의 지갑이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의 삶을 조용히 지켜내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퇴직금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었다. 조용한 마음. 그가 잃은 건 돈이었고 그가 되찾은 건 평안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평온하고 따뜻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 안에서 박정우 씨와 아내 윤선희 씨는 조용히 살고 있다. 정우 씨는 젊은 시절 지방 세무서에서 35년간 근무했던 공무원이었다. 크게 벌지도 않았지만 남들처럼 대출에 쫓기지도 않았다. 그의 인생 철학은 늘 한결같았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 형편 안에서 살자. 월급날이면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남은 돈은 통장에 묻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해본 적이 없다. 퇴직금은 없었지만 대신 공무원 연금 230만 원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다. 그는 늘 말했다. 내겐 그게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보험이지. 퇴직 첫 해, 주변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다. 형님, 이제 진짜 인생 이막이네요. 시간도 돈도 여유 있으시겠다. 여행 좀 다니세요. 그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여행은 나중에 건강할 때 가면 되죠. 지금은 집 평수 줄이고 살림 줄이는 게 먼저예요. 그 말대로 부부는 퇴직 직후 32평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양주 외곽의 24평 임대 아파트로 옮겼다. 아내는 처음엔 서운해했다. 여보, 이 나이에 임대 아파트라니 창피하지 않아요? 정우 씨는 조용히 웃었다. 남들이 우리 창문 안 들여다봐요. 내가 편하면 그게 제일이지.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노후에 적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허영심이라는 걸.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늘 비슷한 질문이 돌아왔다. 요즘 뭐 하세요? 연금 얼마 받아요? 그 돈으로 버티겠어요? 그는 대답 대신 웃었다. 뭐,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돼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다들 뭐라 그래요? 그냥 돈 얘기뿐이야. 다들 불안한가 봐. 그의 대답엔 약간의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그 시절은 2025년 초,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치솟으며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시기였다. 은행 이자율은 조금 내려갔지만 생활비는 오히려 늘어만 갔다. 정우 씨는 그런 세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루 아침을 신문 읽는 시간으로 시작하고 오후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1시간씩 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집밥을 철저히 지켰고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아내 생일에만 했다. 그의 검소한 생활은 주변에도 알려졌다. 교회 친구들이 그를 짠돌이라 놀릴 때도 있었다.
아니, 박 선생. 평생 일했는데 그 정도 쓰면 되지 않아요? 정우 씨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욕심이 늘면 고생이 따라오잖아요. 그는 자신이 과거에 봐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퇴직 후 돈을 한꺼번에 쓰고 자식에게 퍼주다가 스스로 공경에 빠진 이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장님들처럼 살지 말자. 하지만 삶이 늘 평탄했던 건 아니다. 아들 진우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문을 닫았다. 그는 부모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당분간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월세 보증금이 모자라요. 그때 아내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진우야, 아빠가 도와주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니? 그럼요. 아버지 잠깐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는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의 통장에는 비상금 800만 원이 있었다. 그 돈을 보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300만 원만 송금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단 한마디를 덧붙였다. 진우야, 돈보다 중요한 건 너의 책임이야. 아빠는 널 믿지만 너의 삶은 너가 꾸려야 해. 그 말에 아내는 놀란 듯 물었다. 당신 정말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애가 자립하지. 우리가 평생 도와줄 수는 없잖아.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다. 이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구나. 돈을 주는 대신 책임을 남긴 것 같았다. 그 무렵 동창 중 한 명이 연락을 해왔다. 정우야, 나 이번에 투자 하나 하는데 확실하대. 수익률이 15%야. 너 공무원 출신이라 이런 데 관심 없지? 정우 씨는 잠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나는 그런 확실한 건 무서워서 못해. 그 친구는 코웃음을 쳤다. 아직도 그 구식 마인드냐? 그래, 덕분에 아직 밥은 먹고 살아. 몇 달 뒤 그 친구는 뉴스를 장식했다. 불법 투자 피해자 1200명 중 1명, 수억 원을 잃었다고 했다. 정우 씨는 기사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 건 변하지 않네. 그해 여름, 그는 동네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봉사를 시작했다. 하루 4시간 도서관 안내를 하며 아이들에게 책을 권했다. 이 책 한 권만 읽어봐. 돈보다 값진 건 배움이야.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아이들은 그를 박 할아버지라 불렀다. 아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여보, 우리 이제 참 마음이 편하네요. 그러게요. 욕심을 내려놓으니 하루가 길어졌어요. 그날 밤 거실 벽에 걸린 작은 벽시계의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 시계는 20년째 같은 자리에서 시간을 세고 있었다. 소박한 삶의 속도를 닮은 시계였다. 하지만 그에게도 불안은 있었다. 내가 쓰러지면 이 연금으로만 생활이 가능할까? 그는 아내 몰래 요양보험과 실손보험을 재점검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재산 내역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통장 잔고도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미리 말해버리면 사람 마음이 달라져.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의 조심스러운 성격은 때로는 외로워 보였지만 그의 노후는 흔들림 없었다. 통장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은 풍요로웠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감출 것도 없는 인생. 그게 박정우 씨가 택한 진짜 부자의 삶이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본 사례는 우리 가슴을 무겁게 만드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아래의 통계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오히려 과시하지 않고 절제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런 삶이 현실에서 어떻게 다르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맥락이 명확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노년층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무게가 여전히 견고합니다. 통계청 및 관련 지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빈곤층 비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고령층의 빈곤이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2023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빈곤율은 약 39.8%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인 빈곤율은 2년 연속 악화 추세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단순히 가난한 노인들이 많다는 수준을 넘어 많은 은퇴자들이 생계 유지 단계에서 이미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빈곤이 단순히 소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많은 연구가 자산 보유와 심리적 안정감의 관계를 조명해 왔습니다. 최근의 한 연구는 금융자산이 적은 사람이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겪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그 영향은 소득 수준을 통제한 뒤에도 남는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즉, 단순히 월 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축적된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정신적 스트레스에 더 노출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죠. 이는 우리가 흔히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지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한편, 사회심리학 분야에서는 과시적 부가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목한 연구도 있습니다. 어느 연구는 SNS상의 화려한 부, 명품, 고급 여행 사진이 노출된 경우 시청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적 적대감이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보여주려는 삶이 타인의 눈에는 장식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비교, 불안, 거리감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부의 존재가 단순히 자선이나 기부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 글로벌 연구는 객관적 부와 주관적 재정 만족도가 클수록 기부나 봉사 같은 친사회적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상관성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는 부가 무조건 과시적 소비로만 흐르지 않고 조용한 방식으로 사회적 의미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도 열어줍니다. 이처럼 국내 통계 지표는 노년층의 빈곤 위험과 불안 수준이 높다는 현실을 강하게 보여주고, 해외 및 심리사회 연구들은 자산의 안정성, 비교 심리의 위험성, 부의 사회적 활용 가능성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위에서 앞서 제가 보여드린 두 사례, 몰락한 이광수 씨와 절제하며 남다른 평온을 유지하는 정우 씨는 단순한 개인 이야기라기보다 이 통계와 심리적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예이며,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트로와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놓치기 쉬운 현실들을 봤죠. 그렇다면 이 비참한 실패의 길 대신 조용한 마음으로 사는 법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미 몇몇 제도들을 시행 중이고 이를 확장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2025년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이 병원, 요양, 일상 돌봄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안정망을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노후의 질병 돌봄 부담으로 자산을 급격히 축소하는 위기를 다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층이 사회활동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노인 세금 감면, 교통비 할인, 공공시설 이용 요금 할인, 무료 예방접종 서비스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노후 생활비 부담을 낮춰주고 고정지출에서의 압박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안전망 역할을 하는 기초연금 확대나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 문턱 완화도 중요한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여러 나라가 보완소득이나 사회연금 강화 정책을 통해 노인 빈곤을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등지에서는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보충소득 제도 프로그램을 확대 운용해 노인의 빈곤율과 식량 불안정이 낮아지는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다극연금 시스템 체계에서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상업연금을 조합해 사용하는 방식인 노인 가구의 다차원 빈곤을 완화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 방식을 참고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3층 연금 체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 강화와 함께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보충소득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노인들의 자산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 강화, 노후 리스크 대비보험 상품 활성화도 병행해야 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 순환 가능한 복지펀드를 구축할 수 있고,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노인 친화 도시 조성, 노인 참여 정책 설계,
노인복지 서비스의 민관 협력 확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이 제도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정책의 실행력과 감시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시민 참여형 복지 설계, 복지 수혜자 피드백 시스템, 지역 복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정부 지자체 정책과 해외 성공 모델을 통합해 본다면 단순히 조용히 사는 법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지지 체계가 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개인의 삶 이야기지만 이 삶들이 모여 사회의 기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릴 이 정책 방향과 실질적 대책들을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과 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같이 보시겠어요?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심을 닮았다. 많이 가진 사람은 세상을 흔들지만 조용히 사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 하나로도 이미 부유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두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은 돈을 드러내며 세상의 시선을 좇았고 또 한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지켰습니다. 한 사람은 외로움 속에 시계를 팔아야 했고 또 한 사람은 낡은 벽시계 앞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택한 마음. 그 단단한 마음이 인생의 향기를 갈라놓았던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두 길의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라도 조금 누리고 싶다. 는 마음과 그래도 내 형편 안에서 조용히 살자. 는 마음 사이에서요. 그 선택의 순간마다 기억하세요. 조용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 가장 강한 선택이라는 걸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집값, 연금, 잔고, 자식의 직장. 모든 것이 숫자로 평가받는 시대.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 손의 온기, 그 눈빛의 따뜻함이 진짜 부의 증거 아닐까요? 이광수 씨는 돈으로 관계를 만들었지만 결국 돈이 사라지자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반면 박정우 씨는 돈을 감추며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그를 진심으로 형님이라 부르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값진 유산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성공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었는가입니다. 많이 베푸는 것도 좋지만 보여주기 위한 베품은 결국 허기만 남깁니다. 조용히 돕고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 끝내 가장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허무한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남들이 몰라줘도, 가족이 몰라줘도 당신이 버텨온 그 세월이 바로 당신의 재산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삶은 여전히 버겁고 세상은 여전히 빠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지켜내는 삶을.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만은 조용히 단단히 서 있는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낡은 가방을 그대로 들고 출근하더라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부자입니다. 돈은 인생의 연료일 뿐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지 말고 당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써주세요. 당신의 삶이 조용할수록 그 안의 평온은 더 크게 자라날 겁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그 마음을 지키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하루 거울 속에 나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부자다. 그리고 부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오늘보다 더 평온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